자, 이어서요. 실전 동형 모의고사 2세트짜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거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 특허인지 여부. 강학상 특허의 사례, 뭐 나머지 그 비교해야 될 게 허가와 인가 등에 대해서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기억 지문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 강학상 특허로 봤다. 그죠? 마찬가지 체류 자격 변경 허가예요. 그래서 도로법 도로 조명 허가 대표적인 특허죠. 귀하 허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특허입니다. 다 특허. 그 특허에 대해서 여러분 허가와 비교해서 인가 허가와 비교하자. 특허 자체는 상대방을 위해서 권리나 능력, 법적 지위 등을 설정해주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허가는 뭐죠?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인가라고 한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질도 허가 같은 경우는 명령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기속행위죠. 반면에 특허와 인가는 다 재량행위입니다. 특허 재량행위예요. 그다음에 허가 같은 경우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와 인가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수정 허가는 가능한데 수정 특허나 수정 인가는 불가하다는 거, 이런 것들 성질에서의 차이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자 특허 같은 경우는 언제나 특정인이에요. 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특정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허, 인가 마찬가지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반면에 허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도 가능하다. 그죠? 신청이 없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허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인가에 있어서는 이전이 불가하다. 그죠? 성질상 그 타인 간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시켜주는, 그죠? 보충적 효력이기 때문에 인가 자체로는 이전이 불가하나 대물적 허가와 대물적 특허처럼 일신 전속적이 아닌 한 이전 가능한 겁니다. 허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특허 같은 경우는 법규 특허, 요거 법규 특허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대부분 특허 처분이 이루어지나 자 법규 특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요거죠. 인가에 있어서는요. 자 법규 인가 불가하고 무인가 행위죠. 무인가 행위, 이거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인가 자체, 자 행위 자체는 무효다. 그래서 인가는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무인가 행위, 그 행정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외워야 되죠. 허가와 특허와 인가 관련해서 사례들을 기억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특허에서 기출되는 것들 대부분 자 이런 것들이죠.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광업 허가, 어업 면허 다 특허입니다. 귀하 허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그다음에 공기업 특허, 곡물 사용 특허, 도로 혹은 하천 점용 허가, 요거 특허입니다. 특허. 그다음에 이제 공용 수용권 설정이죠. 요거. 그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사설 철도 허가.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 요거는 강학상 특허로 본다. 인가에서는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요거 강학상 인가입니다. 인가.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잘 기출되는 거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요거. 그다음 학교 법인의 이사장 등의 임원 취임 승인 행위 인가다. 그래서 인가에 있어서 또 쟁점이 되는 게 기본 행위는 기본 행위와 인가에 있어서 기본 행위 자체가 불성립하거나 불성립할 때 혹은 무효일 때 인가가 적법한 경우, 그 다음에 혹은 기본 행위가 취소 사유인데 인가가 유효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행위는 유효하고 인가가 무효라면 무인가 행위는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례형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가 자체는요, 개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주체가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준다.
완성시켜준 행정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인가는 보충행위예요. 그래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인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혹은 자 기본행위는 적법한데 인가가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과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행위가 불성립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가 역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 자체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관련 판례 관련해서 기본행위 학교법인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해산 결의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행위가 취소 사유,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인가가 있은 후에 기본행위 취소 가능해요. 기본행위 취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후에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이 취소 사유가 이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취소 대상인 거예요.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 이때 마찬가지로 인가는 인가 자체도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기본행위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 그 기본행위 자체가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가 일단 되면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인가 자체도 실효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다. 기본행위가 다시 말하면 뭐죠? 기본행위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가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뭘 대상으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쟁송 방법이요.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한 경우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 이때 인가 처분 무효나 취소, 그죠? 인가 처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인가 처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면 된다. 근데 문제되는 요거죠? 항상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해야 된다. 또 기본행위 하자가 있고 인가 처분 적법한 경우입니다. 이때 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 다투어야 될 대상은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지 인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행위에 대한 하자로 다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기본행위에 대한 하자를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기출지문 보시면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가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그 하자를 다투어야 되는 것이지 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인가가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인가처분의 하자를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관련된 지문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행위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는 될 수 없고요.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처분이요. 요거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즉 특허란 거죠. 조합 설립 인가처분 특허의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결의 하자가 있다면, 그죠? 조합 설립 결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되지. 이와 별도로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됐습니다. 이런 거 잘 나와요. 이런 거 잘 나오고 관련된 기출 지문입니다. 19년도 국회직 8급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 설립 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죠. 이거 틀렸다. 조합 설립 동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행위죠.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후에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정하려면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예. 이런 것도 틀린 질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강학사 인가 처분으로서 그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조합 설립 인가를 대상으로 인가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별도로 조합 설립 결의만을 따로 무효 확인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2번 지문. 그 다음에 기본행위 이사선임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 승인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행위가 유효하고 승인 처분 자체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자, 말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나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된다. 맞고요.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 3번 지문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는요. 어떻게 해라? 오프라인상의 공청회와 그죠? 병행해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죠? 병행해서 가능하다. 병행해서만 실시해야 된다.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 처분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1번,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죠. 요 누굽니까? 이때 피고 적격은 노동부 장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상대로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재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다. 1번 지문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오죠. 중요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심의 의결,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번 지문 한번 보시고요. 항정신성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 됐습니다. 출제 예감, 예상 문제죠. 자, 기존 A 행정법규가 2008년 3월 1일 B 행정법규로 개정됐다. 그죠? 2008년 3월 1일에 A 행정법규가 2008년 3월 1일에 B 행정법규로 개정이 되면서 2008년 4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이 했다. 이런 거죠. 자, 행정법규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부터는 자, A에서 B로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폐지된 거죠. 폐지됐고 그러면 200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요.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당연히 B. 그죠? B의 법률이 적용되겠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2008년 3월 31일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A 법규가 적용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그 다음에 2008년 2월 10일에 개시되면서 4월 10일에 종결된 사항. 그러니까 2월 10일이네요. 2월 10일에 개시되어서 언제 종결됐죠? 2008년 요때네요. 4월 10일. 요때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A 법규가 적용된가요? B 법규가 적용될까요? 이때는 처분시 법률이죠.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요 개정시죠? 예. 법령이 3월 1일 효력 발생. 요때 개정이 되면서 어떤 법이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 B 법령에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판례와 학설은 어떻게 본다? 학설과 판례는 사안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 일반 행정처분의 경우는요, 여러분, 처분시 법주에 따라서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죠. 네. 처분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행정처분 자체의 내용이 자, 행정제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반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2008년 3월 10일에 개시돼서 2008년 4월 10일에 종결된 사항. 2008년 4월 10일에 종결됐다. 이때는 B 법규가 A 법규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B 법규를 적용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시, 그죠? 2번 지문이랑 똑같아요. 4월 10날 종결됐기 때문에, 그죠? 4월 10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10날 종결됐기 때문에 이때는 B 법규가 A 법규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B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2008년 4월 10일에 개시된 사실에 대해서도 2008년 4월 10일에 개시가 됐어. 그러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 법규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A법 자체가 4월 1일 이후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B 법규가 적용되겠죠? 자, 4번 지문. 그래서 자, 아시겠죠? 예, 처분시가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 기준이 된다.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결된 시점까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처분 당시. 그죠? 그래서 2번, 3번 헷갈리시면 안 되고 4번은 이미 A 법률은 폐지됐기 때문에. 그죠? A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그랬어요. 추가 변경은 언제 가능하냐? 여러분,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또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원고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피고가 하는 겁니다. 피고가. 자, 피고가 여기서 피고는 행정청이 되겠죠. 처분청. 소송 계속 중에, 그죠? 소송이 계속 중에 대상 처분의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네, 추가하거나 혹은 잘못된 사실상의 근거나 법률적 근거를 변경하는 거예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고가 하는 거예요. 피고. 왜 인정하는 거죠? 왜 인정하는 거죠? 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체를 인정을 너무 넓게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 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피고가 추가 변경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추가 변경 자체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피고에 있어서 그 원고에 있어서 공격 방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우리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제한적 긍정설이라는 것은 그 처분 그 사유에 있어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즉 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다시 말로는 원고의 공격과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자, 이거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죠. 따라서 추가나 변경된 사유 1번 보세요.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2번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미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예요. 맞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당초의 처분사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에 추가된 처분사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그죠? 우리 판례도 이 양자에 대해서는 다 같이 지방세라는 체납이고, 그죠? 이런 점만으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없다로 봐요. 그래서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에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세목도 다르고 과세년도, 납세 의무자의 지위 등 체납액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부정된다고 봤다. 4번 주류면허 지정 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지정 조건 2호의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죠. 네, 쏘리. 4번 지문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주류면허 지정 조건 그 다음에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 있어서 그 지정 조건을 달리하는 그죠? 6호와 2호 사유예요. 6호와 2호. 그죠? 기본적 사실관 이 양자는 2호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거 그 지정 조건의 그 조건 자체가 양자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죠. 그래서 이 소의 변경, 소의 변경과 또 구별해야 되는 게 소의 변경은 누가 주장하는 거죠? 원고가 주장하는 겁니다. 원고가 소송물 자체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인 반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피고가 처분청이 그 소송 계속 중에 대상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추가는 정확하게 뭐죠? 처분 사유 자체를 추가하는 거, 당초 처분 사유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는 거,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겁니다. 변경이란 것은 당초 처분 사유에 대체하는, 그죠?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교환적 변경을 말한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있어서예요, 여러분. 필요성에 있어서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행정청이 너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다시 처분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원고는 이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소를 또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 반복적인 소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죠. 그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처분 사유를 소송 중에서 행정청이 제시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있어서 공격방어권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다수의 판례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겁니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처분의 본질적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공격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변경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당초의 처분 사유, 그죠? 그 행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처분의 이유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반면에 그 하자 있는 행위의 전환은 뭡니까?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행정행위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는 구별하자 이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출 지문으로 정리하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원 행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처분의 사유만 추가 변경하는 것이므로 하자에 있는 행위를 새로운 행위로 대체하는 행정행위 전환과는 구별된다. 이거예요.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구별해야 되는 거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있다고 인정되는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는 역시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 맞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 이 판례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 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석유 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의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허가 사유로 추가하는 거, 이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암기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된 사안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의 당초의 처분 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유 대책 수립 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 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의 원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질 변경 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것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한 사안이죠. 외국인 갑이 법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장관이 그 품행 미단정을 불허가 사유로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하였는데, 법무부 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1심 변론 절차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적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에 2심 변론 절차에서 불법 체류 전력 등의 재반 사정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품행 미단정에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오답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구색 맞추기용으로 나오는 지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전까지예요. 그래서 법률관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긍정된다. 입니다. 긍정이 될 경우에 원고에게 소취하의 기회가 부여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일부 부담한다 이거죠. 됐어요. 이거는 봤던 지문들이고, 자, 기속행위 경우 소송의 기속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데 재량행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그렇지 않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인 겁니다.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가 이제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정보 공개 관련된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이 판례 중요합니다. 이 기출문제 볼게요.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행정청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통신요금과 관련한 총괄 원가 액수만을 공개한 후에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가 관련 정보가 법인의 영업사항 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사유를 주장하는 거. 우리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죠? 왜 그렇죠? 자, 이유는 여기 앞부분 나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한다? 처분 사유의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따라 결정된다. 요것도 기출이죠. 추가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처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요 지문도 나올 수 있다. 그죠? 뒷부분 요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한 총괄 원가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 이것은 비공개 사유를 주장하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판례 정리하셔야 됩니다. 2014년 5477 중요한 판례죠. A급 판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죠? 뭐가 공법관계고 뭐가 사법관계인지 사례로 구별해서 암기한 판례를 나온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자체, 이거 뭐로 보죠?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그죠? 자, 기억하세요. 국립의료원 부서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사법계약이다. 사법계약이다. 그 다음에 산림청장이나, 자, 2번 지문,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임화를 대부하는 거, 그 다음에 매각하는 행위, 요거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도시주거환경법상의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요것도 요거는 이제 사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았죠. 요거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그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소위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다.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 소송 쟁송 방식 형식은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4번 예산회계법, 지금 현재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의 착오 기재를 주장하고 공사 계약 체결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 자격 정지 처분 자체는 우리 판례 뭐로 봤다?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4번 지문은 이거는 항고소송 대상이다 봤죠. 따라서 우리 나아가서 판례는 자, 입찰 금액 착오 기재를 주장하고 공사 계약 체결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했다. 재량권 일탈이다. 그래서 위법하다. 그래서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법 관계로 본다 이거죠. 요 지문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처분 자체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항고소송으로 보겠죠. 네. 그래서 요 피고를 상대로 자 입찰의 무효를 선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틀렸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오래된 판례긴 한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및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거. 이거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 처분으로 본다. 5번 지문도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봤죠. 사법상 법률관계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행정사 문제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 그 성격은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고시가 규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게 되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규율한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임 입법할 때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그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이것도 옳은 지문.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 위임을 벗어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고시와 관련해서 이거 잘 정리해야 된다. 노인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고시에 위임한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난 효력이 없다. 효력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 형식 자체는 규칙인데 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혹은 규정 자체는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들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이 노인복지사업 지침은 노령수당 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예정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 자체는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고시와 관련해서 특히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과 관련해서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 그죠? 어떤 식으로든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례형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례 문제 풀이. 사례형이라는 것은 사례형에 대해서 소위 이 사안을 가지고 쟁점을 도출해서 이게 이 판결, 그 판례 입장과 적합한지, 그죠? 그걸 OX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안에 대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재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로서 재난구호와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 가입자인과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 가입자에 해당한다. 이에 갑은 보험료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데, 보험료 경감 고시 2조를 보니까 그 경감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피해 경중에 따라 판단한다고 나와 있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무슨 법률에 위임을 받은 거죠? 국민건강보험법.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75조에는 보험료 경감의 여부와 경감 금액 등에 대한 필요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네, 경감 고시 제2조를 보니까 경감 여부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 보험료 경감 고시 제2조가 국민건강보험법 75조 제3항에 따라 수권에 따른 것인데, 보세요. 보험료 경감 여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재위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에 반하는 거죠? 위임의 한정성, 그 다음에 명확성, 예측 가능성 등을 위반한 포괄 위임, 그죠?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거죠. 금지 원칙에 반한다 입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정리 다시 한번 하자면 보험료 경감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것인데, 그죠? 형식 자체는 행정규칙인데 그 내용은 수권에 따라 정한 위임 입법이 되죠. 그러면은 고시의 법적 성질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지가 문제가 됐을 때 이 경감 고시 자체는 75조 3항 건강보험법 75조 3항의 수권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경감 여부와 경감 금액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죠? 그래서 형식 자체는 고시, 즉 행정규칙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법령의 수권을 받아서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면 자, 보험료 경감 고시 자체는요. 국민건강보험법 75조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수권 법률과 결합하여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 위임 명령의 한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위임 명령의 한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다시 보니 경감고시 2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수권에 따른 것이긴 한데 그 보험료의 경감 여부와 경감액을 어떻게 보고 있죠?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의 한정성과 구체성, 명확성, 예측 가능성에 위반이 돼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경감고시 2조는 직접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없고 법규속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효력 자체는 무효다라고 여러분 쟁점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지문으로 사례형에 나오고 자, 요 건강보험료 보험료 경감고시에 대한 성질이 그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그죠? 이렇게 OX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권 법률과 결합해서 법규성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임 명령의 한계가 적용된다. 당연히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고시에 있어서 보험료 경감 여부와 경감액을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고 있다. 뭐에 반한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그 효력 자체는 무효다라고 해서 옳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요 사례 가지고 세 지문 정도는 지문으로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예측하면서 사례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하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죠. 옳지 않은 거. 이건 이제 행정사 최근 문제네요.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 자,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바로 정답 보시면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재위임 가능합니다. 그죠?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 중에서 그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2번 지문 보시면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기관이나 하급 관정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내부위임이요. 그쵸? 그 위임 자체가 이루어지면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서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그죠?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졌을 때 취소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 등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다. 권한의 위임이 있다. 원칙은 피고 적격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 적격을 갖지만 권한이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 위탁이 있는 경우 권한 자체가 넘어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위임받은 수임청과 혹은 수탁청이 피고 적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별해야 되는 게 행정 권한의 대리나 내부 위임이 있는 경우에요. 이때는 권한 자체가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여전히 피대리청, 원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자체는 피대리청과 원행정청 명의로 처분하는 거다. 그런데 나아가서 내부 위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 위임이 그죠? 자기 이름으로 내부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멍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부 위임에 지나지 않는 수임기관이 자신의 권한의 위임이라고 착오를 일으켰는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 이거 그 효력 자체는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의 피고는 이때는 누구다? 예외적으로 위임을 받은 행정청, 즉 수임청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내부 위임의 경우 내부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자체는 무효예요. 무효. 이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피고는 위임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자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거는 누가 피고되죠? 지방의회가 피고되는 거예요. 다만 자 처분적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처분적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때 피고는 조례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다. 요거 자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이야. 대통령을 대상으로 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 마찬가지예요. 방패막이 누구죠? 법원 행정처장. 국회의장도 방패막이 국회 사무총장이 된다 이겁니다. 합의제 행정관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관청 자체, 즉 공정거래위나 금융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처분에 대한 피고는 합의제 행정관청 자체가 피고가 된다 이겁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노동위원회법 27조 규정입니다. 요것도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있어서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요것도 기출됐죠? 요것도 체크. 그 다음에 권한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역시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요. 기간 폐지가 있다.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즉시 강제 볼게요. 즉시 강제 중요한 쟁점이다. 이것도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념부터 확인해야 된다. 즉시 강제 키워드는 일단 요건의 개념에서 목전에 급박한, 그죠? 급박성.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가 발생된다. 장애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요. 요런 경우.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거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 이랬을 때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 행사를 해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로 실현하는 작용을 즉시 강제라고 합니다. 개념.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행정법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하여 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 조치는 행정상 즉시 강제당한다. 요거는 경찰 관련된 경찰직 기출 문제고요. 그래서 요 경찰 직무집행법에 대한 지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따라 그 경찰관 제재에 관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즉 행정상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입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는 여러분 이렇게 뭐죠? 선행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즉 예외적인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 반드시 즉시 강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정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상 근거 필요 없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기출문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외적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 행정상 즉시 강제에는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은 실정법상의 근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기억하셔야 된다. 1번, 2번 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사전영장주의.
인신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즉시 강제도 존중돼야 된다. 대법원 입장이에요. 절충설 입장. 다만 사전 영장주의를 고시하다가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고 본다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런 절충설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그 즉시강제의 성질에 비추어 영장 불료설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3번 지문 맞는 지문. 4번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보호는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그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죠. 헌법을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퇴거 대상자 송환이 언제 가능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출입국관리법이겠죠. 심판 대상 조항이 보호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헌법 위반된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요. 4번 체크. 그래서 즉시강제에 대해서 개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즉시강제 이렇게 기출문제 볼게요. 즉시강제란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 불이행. 여기서 벌써 끝났습니다. 그죠? 즉시강제 자체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적 강제 수단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 그래서 행정상 강제 집행과 구별된다. 강제 집행은 선이행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 강제는 그 성질상, 그죠? 선행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무 불이행도 전제로 하지 않고요. 따라서 예외적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정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질에 있어서 신체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인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권력적 사실행위인 즉시 강제는 그 조치가 계속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처분성 인정된다. 실체법적 한계가 당연히 있겠죠.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실체법적으로 긴급해야 되고 다른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되고 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도에 그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출 보시면 행정상 즉시 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럴싸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반드시 예외적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법적, 그죠? 법률적 근거를 요합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실적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그 발동에 있어서는 그 법규 안에서 그죠? 한계를 있다. 어떤 한계?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게 있어야 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보충성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비례성 원칙까지요. 행정강제의 행정상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 수단이다 라고 해서 옳은 지문 나왔습니다.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 수단이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법적 한계에 있어서 여러분 영장이 필요하냐 불료하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절충설 입장으로 보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지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죠.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상의 즉시 강제의 그 성질상 이미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실력 행사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으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영장 불료설 입장이다 라고 봤죠. 그 다음에
기출지문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도 관계 대상자에게 수거 폐기를 명할 여유가 없죠. 명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기간에 동행보호를 허용한 사회안전법상의 동행보호 규정은 사전 영장조의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요.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그죠? 개별법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하면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자, 실전 동형 모의고사 세트 두 번째 세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출 쟁점 또 예상 문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